그러면 오랜 시간 그 문화 쪽으로 기자 활동을 많이 하셨고 미술 평론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그 화단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김우조 그 화백의 판화에 대한 강연을 주시기로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만 말을 하고 선생님께 좋은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이 권미옥 지금 대구 미술관 전시 1팀장님이십니까? 네네. 예, 1팀장. 이번에 이 풍경화를 주제로 한 이 전시를 기획하면서 또 특별히 그 대구 경북의 근대 작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빌려오셨더라고요. 게다가 또 김우조 선생님의 판화 작품만으로 또 방을 하나 따로 이렇게 배치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전시를 기획해 주셔서 예, 관람자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시간 여유가 있으셨으면 저도 이 전시실을 한번 더 보고 오는 건데 바로 이 장소로 와서 좀 아쉽습니다. 혹시 지금 풍경전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처음 시작 부분이 정말 좋죠. 1920년대, 30년대 초 대구에서 만들어진 서동진 선생의 수채화부터 시작해서 이인성 작품 이렇게 해서 쭉 전개되다가 또 김우조 선생님 방에서는 뭐 특별하게 독립된 방 안에 많은 작품을 배치를 했는데 우리 권미옥 전시팀장도 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맞습니까? 김우조 선생님한테 특별히 방을 하나 배려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선생님 작품 세계에 대해서 그 전에 미처 몰랐던 분이라 그래요. 근데 새롭게 작품을 보고 굉장히 놀라운 점도 발견하고 해서 또 뭐 개막식 때 오셨던 여러 선생님들로부터도 그런 반응을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관람객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김우조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특별히 오늘 이 강연 부탁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뭐 저도 조금 알고 있지만 여기 특별히 전시된 작품 말고도 굉장히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제가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9년에 대구 근대미술전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작품을 선택하고 또 나름 조금 연구를 하면서 이 전시회에 중요하게 반영을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료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국미학예술학회에서 이 김우조 선생님을 서울에서 한번 발표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에서 또 뭐 우리는 이렇게 잘 아는 작가일 수 있는데 전국 단위에서 선생님의 판화 세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뭐 존재감에 대해서도 별로 연구한 연구자들이 서울 쪽에 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역시 그 한국미학예술학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요건 제가 그때 발표한 그 논문집에 실렸던 것을
드리는데요. 오늘 뭐 여기 있는 목차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저기 목차에 나온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그 생애나 또 작품의 영역, 그리고 주로 이렇게 즐겨 다루었었던 주제, 그리고 테크닉,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부터입니다. 예. 아마 이 사진은 그 몇 년도는 기억 못하겠는데 선생님이 아마 현직에 계실 때 개인전을 하시면서 팜포렛에 실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선은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3년에 옥포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달성군이니까 대구가 가깝죠.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는 공부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그 경북중학교에 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의 일화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학금과 관련돼서 그런가 개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뭐 경북중학교 가서 뭐 또 좋았겠지만 개성학교 온 덕분에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한 그 예술가를 은사로 만나고 또 선생님 자신도 훌륭한 예술작품을 남기는 화가의 길을 아마 걷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학교가 당시 5년제 중등 과정이었는데 아마 5학년 때인 1941년에 그 조선미술전람회 아시죠? 거기 20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을 하셨답니다. 그때 간혹 재학 중에 그 고등학교 재학 중에 조선미전에 입선하는 경우들이 늘 있었습니다. 입선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미술에 아주 재능 있는 인물로 그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나고 그렇죠. 아마 선생님도 저걸 계기로 해서 개성중학교만 마친 학력이었지만 졸업 후에 중등교사를 할 수 있는 교원 자격도 얻게 되고 또 화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선생님으로 봤을 때 사건이 있는데요. 그 졸업반 때인 5학년 때겠죠. 서진달이라는 우리 근대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대구에서 좀 활동도 하셨고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 경력을 다수 가지고 있던 분이었는데 좀 늦게 일본 유학을 가서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뭐 잘 아시겠지만 동경미술학교는 일본에서도 가장 엘리트 코스로 졸업에 들어가는 미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를 마치고 곧바로 대구로, 원래는 동래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부산과 연고가 있는 분인데 대구로 또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부임을 개성학교를 하시는데 개성학교만 맡은 건 아니고 인천에 있는 소아여고와 동시에 두 학교를 맡아가지고 일주일을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반은 개성학교, 반은 대구역 가서 경부선 타고 서울 올라가서 인천에 근무하는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또 굉장히 성격도 프라이드가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아래에서 한 5명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대 화가들, 김창락 같은 사람, 변종화, 그리고 이 우리 김우조 선생과 또 동급생인 백태호 선생, 또 하여튼 이런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서진달 선생님으로부터 고무되고 격려를 받고 유명한 그 화가로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되었고 졸업 후에도 선생님 표현으로는 아마 3년에 첫 초등학교 교사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부임지는 청도 송서학교로 가셨다가 거기서 해방을 맞고 해방 이듬해에
포항중학교 강사로 갔답니다. 아마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일본인 교사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빈자리가 많았겠죠. 그래서 교원이 모자라니까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 김우조 선생도 중등학교 출강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중등학교 교원 자격을 얻어서 이후 정년 때까지 중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예. 뭐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던데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선생님 자신도 이 교육에 애착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야외 활동이나 특화 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도 많지만 교환이나 교재를 요즘 같으면 다 인쇄할 테지만 손으로 서서 꼼꼼하게 만들면서도 아주 정교한 그런 교환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으신 걸 보면 교육열도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오른쪽은 그 선성인 서진달 선생의 자화상인데요. 동경미술학교 졸업하면 그 원래 자기 자화상 한 점과 작품 한 점을 학교에 남기고 나오게 되는데 그 동경미술학교에 남기고 나온 그 자화상입니다. 잠깐만 앞으로. 예. 예. 이분은 그 개성학교를 한 1년 정도밖에 근무 안 했습니다. 아마 43년에 그 김우조 선생이 초등학교 발령받을 때까지는 교류가 있었던 걸 보면 대구에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하얼빈 공대로 갔습니다. 너무 멀리 갔었죠. 그래서 같이 제자로 있던 그 변종아라는 학생은 이 선생님을 따라서 하얼빈까지 갑니다. 김우조 선생은 대구에 남아서 교사로 진출했지만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근데 제가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로맨틱한 이야기인데 대구의 정점식 선생의 글 수기를 읽다가 보니까 저 당시 대구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하얼빈을 거쳐서 다음 최종 종착지인 그 북하라는 데까지 이르는 기차가 있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어떻게 하얼빈까지 대구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점식 선생도 친구하고 둘이서 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만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얼빈에서 한 해방될 때까지 머물다가 귀국을 하거든요. 과거 그 일제강점기 때 지금하고 또 이동 개념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대구에 혼자 남은 이 김우조 선생은 이제 교사로 있으면서 독학으로 그 이후에 판화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는 아마 그동안 배운 소묘와 수채화 또 아주 간략한 유화 정도를 하면서 그 초등학교에서 그 동료 교사로부터 고판화를 한번 이렇게 구경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판화에 대한 관심이 삭트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판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계기는 60년대에 정확한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여기저기 수기에 기록은 하셨는데 선생님 기획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인사를 여행을 했는데 그것도 어떤 기록에 보니까 아마 이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통 목판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인사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팔망대장경 경판에 새기신 그 목판 인쇄를 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회화적 이미지로 다양하게 실용에 적용되는 것을 보고는 그 당시 약간씩 판화 작업을 하면서 겸용하고 있던 데서 확실히 판화로 그 작품을 개척하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확신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60년대 초거나 50년대 말일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판화협회가 처음 창립되는 게 58년이죠. 그죠? 예.
대부분 저때 판화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판화 제작자들이라기보다 보통 페인팅이나 다른 소묘를 하면서 판화를 개만한 분들인데, 저런 분들이 아마 연합해서 만든 게 한국 판화가 협회인데, 저 판화가 협회의 10주년 기념전에 김우조 선생님도 초대를 받아서 출품하고 있는 거 보면 거의 한국 판화의 시작과 같이 하셨고, 또 제작의 양이나 또 판화에 대한 김우조 선생의 판화 예술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선구적인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목판을 보고 받았던 감동에 대해서 기술에는 대목이 있어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판화 작업에 대한 그 동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의 판화 작업은 모두 독학이었다. 판화 기법 관련 서적을 밤새워 읽으면서 나는 판화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판화 작업은 정말 힘든 작업이었다. 회화에 비해 늘 소외되었다. 그때는 이 마이너 장르라 그래서 공예라든가 디자인, 판화 이런 장르들을 본격 예술로 생각하지 않았죠. 수차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장르에 있으면서 소외감을 받았지만 그래도 판화의 예술적 가능성 이런 걸 확신하고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힘을 준 것이 우리 전통 고판화에서 얻었던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판화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 매체를 정복하는 기술은 본인이 독학으로 습득하지만 그 조형의 기초는 역시 서진달 선생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근본이었다고 여러 차례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회고를 하는데요. 당시 많은 동료 선배 화가들하고 어울려서 외로운 판화 작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판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중요한 철학을 하나 껴친 게 그 당시 근대 화가 중에 배명학이라는 작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판화는 찍히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김우조 선생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판화가 재현해내는 디자인이나 구도 또는 그 이미지 내용보다는 이 기술적인 표현 효과, 표현 과정 이것이 판화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아마 저기서 선생님이 깨달았고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양한 스타일로 판화의 영역을 개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화 단체전에 참여했었고, 그래서 늘 보면 지역에서 화가를 초청한 그런 기념 전시회에 판화가로 그냥 들어갔지 단독으로 판화를 조명해주는 그런 기획 전시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대접받는 전시 출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겨우 제가 꼽아보니까 그래도 개인 작고하실 때까지 개인전 한 4차례 정도, 그리고 판화 중심의 그런 전시 단체에 한 몇 차례 참여.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회화를 하는 분들하고 같이 공동 참여하는 전시들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판화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같이 이 표현 양식에 특별하게 주목을 하신 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판화가로서 판화만 한다, 판화만 이렇게 깊게 판단한 이런 개념보다는 선생님이 갖고 계신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예술로 실현하는데 하나의 장르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장르로 생각하면서 그 판화의 가능성이, 표현 가능성이 굉장히 폭넓고 또 회화에 비해서 당시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간히 회화 작업을 그래서 병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댁에 남아있은
있던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독학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서적들을 일본 서적을 수입해서 보셨던데 예술 신조도 많이 이렇게 정기 구독을 하고 계셨고 특히 미제라는 수채화 잡지도 많이 구독하셨는데 물론 수채화도 선생님이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하고 계셨고 이런 미술 잡지 속에 간혹 판화 특집들이 실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판화 활동 말고 대구 지역 화단 활동에 이제 참여하셨던 중요한 그 전시들을 살펴보니까 51년에 대구에서 창립한 대구 화우회의 중심 멤버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로 이렇게 이런 부분은 대구 근대미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단체 활동인데 6.25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신구 예술가들이 그 재결합을 합니다. 이 난리통에 사람들이 상처 입고 피폐해지는데 예술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서동진 선생님 같은 그 기성세대들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시다가 해방 이후에 젊은 세력들이 뭐 새로운 혁신 막 이렇게 부르짖는 사이에 좀 이렇게 침잠해 있던 분들이 다시 등장하고 그리고 개혁 세력을 자처했던 그 해방 공간에 열심히 이렇게 나섰던 젊은 사람들이 6.25를 계기로 해서 아마 통합, 화합하는 계기가 된 것이 대구 화우회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아마 젊은 세대 측에서 포함되는 몇몇 인물들 중에 김우조 선생이 당연히 이제 포함돼서 참여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예술적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독자적인 그룹들이 50년대 전쟁 이후에 이제 비로소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장 향토적인 느낌이 강한 것이 황토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의 창립에는 어떻게 선생님이 참여하지 않으셨고 이 창립 멤버 중에 이제 나재수라는 분이 타기하고 난 다음에 이 김우조 선생이 대신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80년대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90년대까지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중간에 들어가셨지만 저기 멤버들이 아주 가까운 분들이죠. 백태호 창립 멤버 백태호 선생은 계산학교 동급생이었고 그래서 저기 뭐 84년부터 고문을 맡아서 참여하셨다 그럽니다. 개인 작품 활동을 하셨던 전람이고요. 다음에 뭐 이런 자료들은 뭐 선생님이 남기신 몇몇 카탈로그 이런 데서 조합을 해서 참조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연대표는 다음 연구자들이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본격적인 판화를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의 회화는 어떤 상태에서 출발하셨는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 선전에 출품해서 입선했다는 그 작품은 남아있지 않고요. 또 저 무렵에는 그 전시 체제에 들어가면서 군국주의가 한창 그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옥죄일 때라서 도록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입선 작품이 어떤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대신에 그 은사인 그 서진달 선생이 계산학교 아마 재직 중에 학생을 모델로 저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저 모자를 보면 계산학교 모자 맞죠? 그래서 뭐 그 김우조 선생님도 후배 학생인 추영건이라는 부산의 근대화가로 이름 높은 분이신데 그분을 모델로 해서 그린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저런 그림을 그려서 입선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간혹 수채화 유화들을 그리시고 말년까지도 이제 많은 유화를 그리신 걸 봤는데요. 오늘 뭐 특별히 유화 작품 세계 전체를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에 이제 주목하기 위해서 도판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식상 아주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한두 점만 찾아보면 팜프렛에 실린 작품을 찍어서 도판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1954년작 가을 풍경이라는데 완전히 큐비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죠? 요건 또 다시 좀 사실적인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유화를 병행하시는 이유가 앞에 54년은 본격적인 판화 작업을 시작하기 전일 것 같습니다. 그때 50년대 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에는 크게 두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었던 자연주의 화단의 기성인들이 있었고, 해방 이후 등장한 신세대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후에는 일제시대 때 자연주의를 반성하는 그 진보적인 운동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4년에 저런 큐비즘적인 작품을 하는 게 아마 당시 젊은 세대의 트렌드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 앞서서 그런 장르를 선택하셨던 것 같고, 말년에 이런 작품들은 판화로 재현되지 않는 아주 사실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수채화나 그 유화를 사용하시면서 한쪽을 그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예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장르를 계속 하셨던 것은 이런 사진들을 도용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뭐 조각, 뭐 아까 보시면 여행 가서 수채화나 사생을 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자 가장 주된 매체는 판화였다는 것이 여기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판화를 가장 주된 장르로 확정한 이유, 첫째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 일제 말 해방 공간, 그리고 6.25 후 우리가 유화물감이나 캔버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상류층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찾다 보니까 이 판화를 발견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판화로도 훌륭한 예술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판화, 우리 전통 고판화를 보고, 또 하나는 그 해인사 8만 대장경에서 확신은 확신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60년대 초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아주 참 중요하고 요긴하게 대구 문화에 이 기고를 하신 글이 있더라고요. 뭐 선생님을 취재한 글도 있지만 직접 쓰신 글이니까 가장 생생한 목소리를 남기신 것 같아서 대구 문화가 굉장히 아주 귀중한 일을 해왔다는 것도 사실 여기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쌤 댁에서 남아있는 앨범 속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고판화를 가지고 늘 참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불경에 들어가는 사파인데 굉장히 섬세하지 않습니까? 이런 섬세한 목각판화를 아주 탐구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탁본 같은 것도 수집해서 갖고 계셨던 걸 보면 이런 걸 통해서 판화의 기법도 연구하고 내용도 탐구해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화 기법에. 아마 선생님이 여러 판화의 기법들을 다 실험을 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게 목판화였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음각이든 그 양각이든 새기는 판화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것은 취향 자체가 여기서 처음에 이제 자극받았기 때문에 이 파트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또 가장 오래된 연도의 작품 몇 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58년짜리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것도 50년대 작품인데요. 58년이죠. 뒤로 한 번만 가주시겠습니까? 역시 58년인데 피난살이라는 작품의 채색, 다색 목판화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이 피난살인데요. 제가 앞에 4판이라 했죠. 4판 8색으로 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채색, 다색 목판화도 제작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60년대 초, 64년으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65년인가? 그렇게 서명이 되어 있는 아주 초기 판화들인데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재료의 특징이, 선생님이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신 건 물론 목재인데, 그것도 판화의 판목으로 준비된 목재가 아니고 주로
폐목을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합판 베니어 같은 아주 그것도 거친 재료. 파나의 바탕 재질로 새기기에 굉장히 불편한 재료죠. 베니어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흔하게 주위에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는데 이렇게 손쉽게 얻어지는 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선생님 재료 사용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테크닉, 내용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그래서 선생님 그 작품 세계에도 이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접 이렇게 쓰신 글에도 보면 이 파나에 도움되는 모든 재료를 직접 제조하거나 만들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먹은 송년을 쓰고 종이에는 시중에 파는 한지. 우리 근대 화가들 중에서 이렇게 재료난을 극복해서 자기 개성을 실현한 작가들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박수근도 그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중섭도 은지화를 가지고 독특한 자기 표현을 실현해낸 사람이기도 하고 그 많은 작가들이 그런데 김우조 선생님 역시 재료를 장악함으로써 이 많은 판화가들의 다양한 개성들이 있지만 김우조 판화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거기서 실현해낸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PVC에 새긴 건데 PVC의 조각도가 잘 안 들어가죠. 보통 판화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도 계시지 싶은데 칼이 잘 들어가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오히려 힘든 걸 선택해서 거기서 재료의 저항에서 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아마 즐기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선생님 작품 중에 아주 초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베니어 판을 이용을 하셨는데 그 그림의 내용과 너무나 잘 매칭이 돼 가지고 아주 서산하고 신선한 그 강가에 추운 또는 이런 봄의 풍경을 이렇게 살려내신 걸 보니까 이 재료가 이런 재료가 아니고서는 또 이런 효과에 쉽게 도달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판화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마 또 석고판인데 학교에서 뭐 수업하시다 보면 석고판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아마 그런 게 있으면 또 거기도 새기고 하셨던가 봐요. 석고판에 새기니까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독특한 또 화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대별로 나눠보면 기법상에 약간 변화가 보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근데 한 시대에 집중하는 주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외 없이 다른 주제들도 약간씩은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70년대 같으면은 어떤 주제, 80년대는 어떤 주제, 이렇게 집중하시는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고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었습니다. 이 고목은 90년대까지 계속 다루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이른 시기에 이제 이 선택하신 소재 같은데, 경주의 계림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73년에 이런 작품에 상동, 뭐, 그, 70년대만 해도 대구 안에도 이렇게 오래된 고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목을 하셨던 것 같네요. 이런 작품들. 그래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한 해석을 뭐 따로 뭐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보시는 분 누구나 다 이런 주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이입이 될 겁니다. 저렇게 주름이 많고 굴곡진 온갖 풍상에 꿋꿋이 오랜 세월을 지탱하고 있는 그 고목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겠죠. 거기에 집중하시고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작품은 물론 소재가 스케치를 해서 담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또 사진 장르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사진 활동을 하셨어요.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으로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었습니다. 예, 이걸 판화로 이렇게 옮기시기도 했고, 예,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사진 이론도, 사진을 찍는 김에 사진 이론서도 쓰고, 예, 3인 공동 작업으로 사진 이론서를 썼습니다. 다음 주목한 게 이렇게 바위 풍경인데요. 이것도 70년대부터 등장하는데 한번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예, 바위 자체에 주목한 것 같죠. 뭐 바위가 있는 경치를 재현한다는 생각보다 그 바위를 새기는데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위도 시대별로 이렇게 주제의 범위가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뭐 처음에는 자갈 돌들이 많은 풍경을 즐겨 다루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큰 바위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는 바위에 대한 시도 한 편 쓰신 거 보면 그냥 뭐 그 가시적으로 시각적 풍경 속에 들어오는 바위 풍경이 단순히 아닌 것 같아요.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바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사유를 하고 뭐 시적인 그런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그 2000년대에 들어서 아주 초현실주의적인 풍경을 좀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얼른 보면 이게 그냥 숲을 이렇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앞에 바위를 보고 난 뒤에 이 장면을 보면 저게 또 바위 같기도 하고, 산은 저 뒤에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들가에 있는 숲이 저렇게 키가 높게 올라올 수도 없고, 저렇게 자라 올라오는 것이 마치 바위 모습 같기도 하고, 이런 신비하고 약간 미스테리한 풍경도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예. 예, 또 이런 걸 보면, 예. 뭔가 이 가슴 속에 표현할 길 없는 것을 이런 소재의 힘을 빌려서 전개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예. 예, 그리고 다음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싶은 한 가지 테마가 삶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70년대 같으면 한국의 현대미술은 이 비대상, 비구상 추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형식주의로 빠지는데 선생님 작품은 아주 리얼리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리얼리티. 이거는 80년대 와서 우리한테 크게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새로운 구상미술 또는 민중미술, 삶의미술 운동이 전개되는데 선생님한테는 60년대부터 그런 끈질긴 접근이 보이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런 주제를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다 시장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예. 예, 이거 시장인데 굉장히 섬세하게 공들인 판화 같습니다. 예, 저런 작품을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저런 현실주의자들처럼 장르가 협소하거나 그렇지는 결코 않은 것이 이런 장르를 항상 예, 겸하고 계시는데요. 누드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예, 다양한 포즈, 각도, 또 화면의 컴포지션 이런 것도 예,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채색 목판으로 관능미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시기가 있는데 정년퇴직하시고 난 뒤에 아마 여학교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여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이런 데 너무 집중하면 이상해 보이니까 아까 그 아카데믹한 컴포지션을 주로 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는 본격적으로 이런 작품을 다루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누드 작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상에 아예 가입을 하셨습니다. 대구에 나상이라는 예, 그룹이 있었거든요. 예, 누드를 추구하는. 뿐만 아니고 예, 어떤 장르에 편애가 없는 것이 또 이렇게 예, 정물도 많이 다루고, 다음에 추상으로 접근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화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쳐 가시다가 예, 이런 추상에 도달해서 특히 1990년대 후반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상 작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엄청난 작품 양입니다. 그리고 추상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리듬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이런 리듬은 쌤의 다른 작품들하고 연계가 돼요. 그 구상 작품에서도 어떻게 보면 리듬을 추구하는 것 같은 작품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초현실주의적인 작품 몇 점을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뭐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거의 이제 기법에서 좀 자유로워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표현을 가지고 이 어떤 초현실적인 풍경 이런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뭐 막스 에른스트처럼 이런 초현실주의의 다양한 기법, 자동기술주의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계시고요. 또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판화의 테크닉들을 응용하셔갖고, 예. 그래도 가장 기본은 릴리프지만, 그리고 아마 이 점에 대구대학교에 판화과에 출강도 하시면서 뭐 현대 기법도 더 많이 이렇게 좀 실험도 해보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쌤이 매체에 따라서 표현 기법이 다양해지면서 작품 내용도 달라지는 게 이건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탁 위에 있는 고무판 있죠. 예, 고무판에 새긴 것인데 굉장히 집중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연스럽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무늬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의 그 테크닉을 보태서 만든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주로 이런 작업들은 다 정연하시고 난 이후에 말년에 이런 시도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건 자연의 오브제를 직접 사용해서 프린팅을 하신 거. 그리고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정말 포스트 모던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만약에 젊은 판화가들의 작품이라면 굉장히 각광받을 만한 이런 시도를 하셨는데요. 춤 연작을 굉장히 많이 제작했습니다. 2009년이니까 거의 작고하시기 바로 직전에 만든 것들이죠. 예, 대체로 쌤이 추구하신 재료, 기법을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특징적인 판화의 개성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거친 목재 위에 새긴 풍경화, 그 다음에 집판화 같은 아주 폭넓게 판화의 기법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서사적 주제의 대형 채색 목판화, 그 다음에 추상주의와 실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거. 예, 다음 보시죠.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몇 점을 인상 깊은 작품을 이렇게 뽑아서 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면에 특히 이런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그 낙동강 그림과 마찬가지로 베니어 판이나 칼날이 굉장히 거칠게 들어가는 재료에 적용된 테크닉 탓으로 마치 굉장히 평면적이고 아라베스크적인 무늬 같은 재현적 판화가 깊이나 공간을 이렇게 묘사한다면은 이런 판화들은 그냥 평면이죠. 예, 평면의 무늬적인 그 자체를 이렇게 추구한 판화로서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이런 작업도 목판이란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주 고판화 같은 느낌을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어떤 뭐 리듬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풍경의 재현이라기보다 어떤 이게 평면 판재 위에 리듬 같은 걸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집 하나로 만든 것인데요. 아주 기발하고 경제성 높은 그런 테크닉을 활용해서 정말 참신한 작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이 구성도 아주 흥미로워가지고 지면에 따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피난민의 행렬에 대해서 여러 번 주제로 다루셨는데, 남녀노소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그 피난 행렬을 이어서 이렇게 그렸죠, 그죠?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
돌고 도는 이런 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광경을 사각 프레임 위에 평면적으로 저렇게 만들었지만 이게 공파나다 보니까 공간감도 연상이 되잖아요. 마치 박수건의 그 평면적인 화면 공간이 그 깊이를 연상시키듯이 그래서 아주 예술성 높다 생각합니다. 또 이런 작품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 68년에 이런 채색 목판화를 가지고 그 피난민을 재현하셨다는 것은 되게 놀랍습니다. 이게 오윤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한국의 목판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80년대거든요. 근데 이런 채색 목판화를 60년대에 이런 성과를 내놓으신 것은 아마 그 당시 젊은 한국 목판화 운동의 주역들도 몰랐을 겁니다. 예,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정말 컨템포러리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선생님 수업해 오신 이런 사진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교재를 얼마나 꼼꼼하게 만드시는지 그런 단적인 예들을 그리고 이것도 되게 놀라요. 80년대에 그 시민 판화 운동하는 게 우리나라에 전개됐습니다. 전문가 위주의 그 예술 지상주의를 반성하면서 그 일반인들의 미술 참여를 이끄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민 판화 운동하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애들의 이런 판화들을 수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일하는 풍경을 그리게 했는 것 같아요. 예. 마치 우리 문학에서 이호덕 선생이 했던 뭐 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여기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발견했겠죠. 순진한 애들의 테크닉, 또 그들의 솔직한 눈으로 보는 어른들의 삶.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리얼리스트나 막 그런 사람만은 아니고 되게 엣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라서 아까 그런 그림도 많이 만드셨고, 이건 제가 가서 뵀던 말년의 모습인데, 그 쌤 알기는 저도 계산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알았는데 쌤의 예술 세계를 좀 더 진작에 알았으면 쌤이 좀 이렇게 기운이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해놓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늦게 쌤 예술 세계에 대해서 뭐 알려고 해가지고 시간을 놓친 것이 너무 아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쌤 2009년에 제가 전시하고 2010년에 지면에 몇 점을 쌤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불안해서. 그랬는데 쌤이 2010년에 돌아가셨죠? 2010년 말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렇게. 예. 다음. 끝입니까? 아, 예. 너무 설설한 사진으로 마지막을 넣어서 죄송합니다. 쌤 굉장히 뭐 엣지 있는 사진 많은데, 예.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